종점에 핀 사람꽃. 안녕하세요. 당신의 여유로운 시간과 함께할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여기 매일 똑같은 길을 오고 가지만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길을 품고 달리는 한 낡은 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의 운전대를 40년간 지켜온 한 우직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해피 운수 차고지의 낡은 셔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곧이어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13번 마을버스의 시동이 걸립니다. 이 버스의 유일한 운전사이자 동네 사람들에게는 만능 해결사로 통하는 76의 이기철 할아버지가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기철 할아버지의 13번 버스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버스입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한 바퀴 도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지만 그의 실제 운행 시간은 늘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장날 짐을 한가득 이고 진 할머니들을 집 앞 골목길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그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는 버스 운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외로운 골짜기 마을의 집배원이자 택배기사이자 움직이는 사랑방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버스 안에는 도시의 버스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누군가 밭에서 갔다 온 애호박이 주인을 기다리며 의자 한편에 놓여 있고 읍내 병원에서 타온 약 봉투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누군가를 위해 그의 운전석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과 살림살이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기철 할아버지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읍내 빵집에서 사온 단팥빵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늘 마지막 운행을 마치면 그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단팥빵을 나눠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관 게시판 중앙에 낯선 공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군정 알림 13번 마을버스 노선 폐지 및 차세대 수요응답형 스마트버스 도입 안내.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한 공고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낡은 13번 버스 운행을 석 달 뒤에 중단하고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새로운 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기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40년간 그의 손때와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반질반질해진 낡은 운전대. 그 운전대를 놓아야 할 시간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군청에서 나온 번듯한 양복 차림의 젊은 공무원이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군청 교통정책과에서 이번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을 담당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스크린에 화려한 도표와 그래프를 띄워놓고 새로운 버스 시스템의 장점을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르미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시면 인공지능이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어르신들을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기존 버스보다 운행 비용은 30% 절감되고 대기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세금의 낭비를 막고 모두가 편리해지는 효율적인 교통 혁신입니다. 그의 설명이 끝나자 회가 나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앱, 인공지능 같은 단어는 외계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똑똑한 폰이라는 게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거요? 나 같은 늙은이는 그런 거 쓸 줄 모르는데. 아, 예.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가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번에는 이장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똑똑한 버스는 오늘 내가 무릎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아나? 우리 이 기사 양반은 내 얼굴만 봐도 오늘 병원에 가야 할지 밭에 가야 할지 척 보면 아는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다 알려준대.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영감약은 누가 대신 타다 주나? 김장철에 배추 20포기 실어도 되나? 어르신들에게 버스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삐걱거리는 무릎이었고 아픈 몸을 대신해주는 튼튼한 두 팔이었으며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그 모든 소란을 가장 뒷자리에 앉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그는 자신이 마땅히 혁신해야 할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어르신들의 불만을 그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생각보다 거센 저항에 부딪힌 김민준 주무관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낡은 13번 버스의 비효율성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군청에 보고서를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클립보드와 초시계를 들고 13번 버스의 첫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운전사인 기철 할아버지에게 간단히 목례만 하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정류장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그는 승객 수와 정차 시간, 운행 속도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표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정류장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보고 5분이나 넘게 기다려 주었고, 다음 정류장에서는
채소 바구니를 든 할머니들을 태우느라 한참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것은 기철 할아버지의 정류장에 없는 정류장 운행이었습니다. 버스는 갑자기 좁은 샛길로 방향을 틀더니 공식 노선에는 있지도 않은 외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약 봉투를 들고 내려 대문 앞 평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민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백미러로 그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집에 사는 양반이 거동이 불편해서 정류장까지 못 나와. 읍내 병원에서 약을 안 타오면 잠을 못 자는 양반이라. 버스는 다시 큰 길로 나와 달리다 이번에는 정류장을 한참 지난 다리 밑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가 버스에 오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 업고 정류장까지 가려면 땀이 비오듯 해서요.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클립보드 위에는 비효율, 규정 위반, 시간 지연이라는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버스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감사와 안도의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딱딱한 데이터로는 절대 기록될 수 없는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현장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산비탈의 흙이 무너져 내리며 읍내로 나가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이 복구되려면 최소 하룻밤은 꼬박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꼼짝없이 마을에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젊은 양반, 우리 집이라도 가서 하룻밤 묵고 가게. 마을 회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에게 기철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기철 할아버지의 집은 그의 낡은 버스처럼 소박하고 단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말 없이 저녁상을 차려주었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어색한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혁신을 가로막는 이 낡은 노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기철 할아버지가 방 한구석의 괴짝에서 낡은 공책 몇 권을 꺼내왔습니다. 젊은 양반이 말하는 데이터라는 게 이런 건가? 그것은 기철 할아버지의 낡은 운행 일지였습니다. 하지만 공책 안에는 운행 시간이나 승객 수를 기록한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난 40년간의 마을의 역사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최 씨의 둘째 아들 대학 합격해서 서울로 떠남.
버스 안에서 몰래 우는 어미를 위로해 줌. 1997년 11월. 김영감네 할멈 치매가 심해져 자꾸 버스비를 2번씩 냄. 모른 척 한 번만 받고 남은 돈은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줌. 2010년 8월. 박노인 혼자 사는 게 외로운지 자꾸 읍내까지 나갔다 그냥 돌아옴. 말벗이나 되어드려야겠음. 2023년 4월. 읍내 다리 밑 정류장. 새로 이사온 젊은 엄마가 아기 업고 힘들어함. 앞으로는 거기서도 꼭 멈춰줘야겠음. 그것은 단순한 운행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일터를 통해 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보듬어 왔는지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어떤 보고서에서도 본 적 없는 살아있는 데이터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스마트 버스가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위치 정보였지만 기철 할아버지의 낡은 일지에는 사람들의 마음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철 할아버지의 집 마당이 동네 어르신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새 잠을 설친 어르신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청에 제출할 탄원서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백지를 앞에 두자 누구 하나 선뜻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장 할아버지가 기철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기사 자네가 좀 써주게. 우리야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자네가 우리 마음을 제일 잘 알지 않나. 모두의 시선이 기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마루에 놓인 작은 상을 펼치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방 안에서 김민준 주무관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펜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버스가 없어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래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읍내 성당에 가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지. 버스에서 동네 사람들 만나서 한 주간 소식 듣는 재미도 쏠쏠했는데 최 영감님은요? 나는 우리 영감 제사 때 쓸 생선 사러 읍내장에 나가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매번 태워달라고 손 벌리기가 미안해서 어쩌나.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소박하지만 절실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귀 기울여 들으며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탄원서에 담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마을 사람들을 그저 교통약자라는 데이터의 한 항목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마다의 역사와 존엄성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3번 버스는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폐지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낡은 버스 노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과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사람 사이의 따뜻한 신뢰. 그 모든 것을 그는 비효율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깊은 부끄러움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길이 뚫리고 군청으로 돌아온 김민준 주무관은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13번 버스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 보고서, 대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낡은 탄원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스마트버스 전면 도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통정책은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시스템이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마을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을 기철, 할아버지의 낡은 운행 일지에 담겨있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과장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정성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기존 시스템의 유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추진하던 스마트 버스의 효율성과 13번 버스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결합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의 주요 간선도로에는 계획대로 수요응답형 스마트 버스를 도입하여 젊은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하지만 동시에 노을빛 동행 버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 이 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는 외딴 마을들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약 배달, 장보기 대행, 안부 확인과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그리고 이 버스의 운전사는 단순한 운전 기술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 채용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계획안을 들고 다시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경솔했던 지난날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새로운 노을빛 동행 버스의 첫 번째 운전사로 이기철 할아버지를 공식적으로 초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채용될 새로운 동행버스 기사들을 위해 기철 할아버지가 자신의 40년 운행 경험을 전수해주는 명예교관이 되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가을의 마지막 날 13번 마을버스는 자신의 마지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버스 안은 이별의 슬픔 대신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음식을 싸들고 버스에 올라 40년간 자신들의 발이 되어준 낡은 버스와 우직한 운전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버스는 마을 곳곳을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리게 돌았고, 창밖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손 흔드는 모습이 정겹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모두의 박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예로운 은퇴식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이른 겨울 아침, 마을 회관 앞에는 반짝이는 새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버스의 옆면에는 노을빛 동행버스 1호라는 예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버스의 운전석에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단정한 새 유니폼을 입은 이기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운행. 버스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차에 오른 것은 김민준 주무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클립보드 대신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사님, 오늘 첫 운행, 제가 첫 손님으로 타도 될까요? 기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웃으며 그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버스. 버스는 첫 번째 정류장을 지나 예전처럼 거동이 불편한 양반이 사는 외딴 집 앞에 좁은 샛길로 향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신문을 들고 내려 대문 앞 평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그 운행일지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건가요? 기철 할아버지는 백미러로 민준을 한번 쳐다보고는 처음으로 길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써야지. 이제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자네 같은 젊은 양반들이랑 같이 써나가야지. 사람 사는 길은 기계가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리고 또 지워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소. 새로운 버스는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익숙한 언덕길을 힘차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향해 달리는 그 길만큼은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변치 않을 것임을 차 안에 있는 두 남자는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